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이 즐거울 수 있는 네. 그 아주 중요한 정보를 좀 전달해 드립니다. 매일매일 매일매일? 즐거워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드시는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밥이죠. 그렇죠. 그렇죠. 한국인은 평생을 매일같이 밥을 먹고 살아왔는데 의외로 늘 먹는 음식이다 보니까 쌀을 구매할 때도 그렇고 네. 밥을 할 때도 그렇고 큰 궁금증 없이 그냥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냥.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기 커피를 드실 때는 좀 품종도 따지고 네. 이게 로스팅 일자가 언젠지도 따지고 또 와인을 드실 때 보면 와인 포도 품종 정도는 좀 알아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네, 그렇죠. 근데 쌀을 드실 때는 어떤 품종이 좋은 품종일까 이런 거 이렇게 궁금해 보신 적 별로 없으시죠? 아, 그건 뭐 그냥 해놓으면 먹는 거. 그렇죠. 예. 구매를 하실 때도 예. 큰 문제 의식 없이 그럼요. 내 취향하고 상관없이 그냥 뭐 좋은 쌀 뭐 이렇게 찾아보는 정도지 뭐. 품종을 고민하거나 이런 그럼요. 전혀 그런 적 거의 없는 뭐 것 좀 같아요. 질다. 그렇죠. 왜 이게 질이냐. 저는 굉장히 의외네요. 저는 맛 칼럼니스트 분이 나오신다 해서 네. 맛은 말이죠. 우리의 미각과 우리의 삶과 뭐 이런 얘기 하실 줄 알았더니 지금부터 아기바리와 정부미의 차이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당황했어요. 순간적으로. 예, 예. 와. 그래서 저도 네. 사실은 마칼럼니스트로 활동하면서 제 스스로도 우리 한국 음식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쌀인데 밥인데 근데 이것에 대해서 너무 무심했던 것 같다. 그래서 한 10년 전부터 이제 쌀을 공부하기 시작해가지고 오늘은 마칼럼니스트가 알려주는 밥맛 나는 삶의 비결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어떻게 이제 우리가 좋은 밥맛을 선택할 수 있는지를 제가 오늘 세 가지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걸로 네. 첫 번째, 쌀은 어떻게 밥이 되는가? 쌀이 밥이 되는 거 일단 잘 씻어서 적당한 불에 예. 네, 뜸을 잘 들이면서 해야 되는 거 네, 아닌가요? 거기까지가 우리가 보통 거기까지가. 아는 것. 네. 혹은 뭐 요즘 워낙에 전기밥솥도 잘 나오고 있으니까 네. 좋은 전기밥솥을 선택한다. 이런 정도만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압력밥솥에 밥을 지어야 밥맛이 좋아진다는 것 정도는 알고 좋죠. 있는데 왜 압력밥솥에 밥을 지어야 밥맛이 좋아지는가 이런 것들을 우선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좋은 쌀의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 좋은 쌀의 선택. 네. 옆집 누가 이렇게 삶는 거 보고 살짝 훔쳐보고 거기 맛있어?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마트에 가서 샀는데 먹어보니까 이게 내 기호에 맞더라, 내 입맛에 맞더라 이랬을 때는 그걸 다시 재구매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이제 확실한 여러분들의 취향을 세워드리는 그런 기회를 가질까 하고 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럼 도대체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밥맛은 어떤 맛일까? 난 지금 혼밥이거든요. 네. 내가 밥을 하거든. 네. 이렇게 딱 해서 딱 했는데 처음에 밥 한 뚜껑 딱 열 때 네. 밥내는 죠 아우. 너무 좋죠. 이거부터 제일 먼저 그거부터 맞거든. 밥내가 좋아야죠. 예. 그래서 야 잘 됐다 밥. 그리고 윤기가 잘 아우, 그쵸. 쌀 그걸 이제 줘야겠네. 선생님께서 직접 선택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너무 좋아요. 네. 오늘 제대로네요. 제대로네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허참 선생님께서는 기억하실지 모르시겠는데 우리가 정말 쌀의 절대량이 부족해가지고 뭐 보릿고개를 겪은 적도 있었고 혼분식 장려운동 하면서 이제 쌀의 소비량을 좀 줄이자 이랬던 적들이 있었죠. 촉은 목피.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아이고. 네. 그 시절을 이제 우리가 겪으면서 이게 70년대가 접어들면서 이제 쌀의 절대량 부족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979년을 보시면요. 1인당 135kg 정도를 먹었습니다. 1년에. 1인당요? 네. 그런데 그게 40년 만에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네요. 네, 지금 이제 한국인들이 1년 평균 한 59.2g, 2kg 정도를 먹는데 이걸 그냥 하루하루로 환산해 보면 그냥 공깃밥 한 그릇 정도를 드시는 겁니다. 왜 그러지? 네. 뭐 일일 일식이 뭐 이런 게 유행해서 그러나?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밥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대용 음식들이 많이 늘어났죠. 샌드위치 먹어버리고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쌀의 그 생산량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데 소비량이 자꾸 줄어들고 인구도 줄어들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쌀이 남아 도는 나라가 네. 되버린 거죠.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것은 이제는 무작정 배를 채우는 것보다는 오히려 좋은 쌀을 스스로가 좀 선택해서 먹는 게 어떨까라고 이제 제가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런 강의를 이제 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 쌀은 어떻게 밥이 되는가. 이 과정을 아시면 밥에 대한, 쌀에 대한 이해가 확 달라집니다. 네. 예, 쌀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단단한 고체 덩어리죠. 그렇죠. 네. 반투명한 고체 덩어리인데 밥이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말랑말랑해지고. 제일 상태로 네. 돼요. 네. 말랑말랑하게 색깔은 하얗게 변하고 그다음에 물리적인 형태는 말랑말랑하게 우리가 씹기 좋은 형태로 변하는 거죠. 점도도 생기고. 예, 네. 이렇게 변하는 이유가 뭘까? 예, 그것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밀가루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밀가루와 쌀에 있어서는 한 가지씩만 꼭 아시면 되는 게 밀가루에서는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을 아시면 됩니다. 네네. 네. 글루텐이 이제 어떤 밀가루의 찰기를 주는 네. 아주 중요한 요인인데 쌀에서는 아밀로스라는 전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밀로스. 예. 네. 이 아밀로스는 밥맛을 결정하는데 그리고 밥의 물리적인 성격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분인데요. 이 아밀로스는 쌀의 형태일 때는 굉장히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딱하죠. 네. 굉장히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는데 이게 열과 수분을 가하기 시작하면 얘가 결합되어 있는 조직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간 그림에 보시면요. 이렇게 이제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는 조직들이 풀어집니다. 이 과정을 호화라고 합니다. 호화. 예. 근데 밥을 그냥 해놓고 공기 중에 그냥 두시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버리고 말라버리죠. 딱딱해지죠. 네. 수분이 날아가면서 단단해지죠. 네. 이것을 노화라고 하고 노화. 다시 이 아밀로스 조직이 다시 결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 결합돼 있는 것을 우리가 가장 빨리 풀어주는 방법이 뭐냐면 토렴. 국밥집에 보시면요. 밥이 담긴 상태에서 뜨거운 국물을 국물, 몇 번 네. 끼얹어주면 얘가 다시 말랑말랑한 상태로 변합니다. 다시 호화 상태로 변하는 거죠. 네. 그래서 토렴은 매우 과학적인 우리의 어떤 방식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오래된 그 해장국집 같은 데 가시면요. 이 토렴을 해서 항상 이렇게 국밥을 내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식었던 밥이 75도 정도로 변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다시 말랑말랑한 상태로 되는데 인간이 밥을 먹었을 때 소화가 가장 잘 되는 밥의 온도가 75도입니다. 어. 그래서 갓 지어서 뜨거운 밥보다는 약간 네. 뜨거운 기운이 날아가 가지고 따뜻한 정도가 됐을 때 드시면 훨씬 소화가 잘 됩니다. 75. 자, 그러면 야. 가마솥밥 먹고 한국인들에게 자, 맛있는 밥, 어떤 밥 물어보면 다 이 그림을 상상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누구나 가마솥에 이렇게 장작을 떼 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갓 지어낸 밥. 그리고 이 무거운 무쇠 소스트 뚜껑을 팍 여는 순간 올라오는 김이 이제 그냥 밥내. 아우 네. 이 가마솥이 굉장히 놀라운 게 뭐냐면 전기밥솥을 만드는 기술이 바로 가마솥에서 밥을 짓는 이 과정을 그대로 구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가마솥이 만들어내는 밥맛을 얼마나 잘 구현하느냐가 바로 전기밥솥의 기술력입니다. 맞아요. 한번 가마솥에서 직접 밥 지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많이 장작을- 봤어요. 보기만 했죠. 많이 뭐. 지었는데 그건 없네. 그게 없었네요. 저 뚜껑 가지고 고기나 구워. 그렇죠. 소뚜껑 구이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자, 우리가 가마솥에 밥을 지으시면 어떻게 하냐면 보통 이제 장작을 떼죠. 네. 불을 떼고 그 다음에 이제 쌀을 적당량 씻어 가지고 넣고 물의 높이를 맞춰주고 그리고 이제 뚜껑을 닫고 이제 밥이 되기를 기다리는데. 그 과정을 이렇게 단면을 탁 잘라가지고 보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게 보통 집에서 쓰시는 그 압력솥, 압력솥의 내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밥이 들어가 있고 밥보다는 조금 많은 물의 양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가마솥에서 밥을 지을 때 처음에 이렇게 장작을 딱 떼면 이 솥단에서 이 압력솥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제일 첫 번째 벌어지는 일은 뭐겠습니까? 일단 끓어요. 그렇죠. 물이 끓습니다. 물이. 물이 끓으면 수증기가 생기죠. 네. 그러니까 수증기는 위로 올라가려는 성격이 있습니다. 근데 올라가야 되는데 위에서 무거운 뚜껑이 누르고 있죠. 네. 그러면 올라가려는 수증기가 위에서 부딪히면서 못 올라가면 여기서 뭐가 생기냐면 바로 압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압력밥솥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단단하게 결합된 뚜껑이 이 수증기를 막아주면서 압력이 생기면 이 압력이 어딜 가질 못하니까 고온과 고압의 압력이 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쌀 속에다가 뭘 주느냐면 뜨거운 열기를 뿜어 넣어주는 거죠. 이 압력에 의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쌀이 안에서부터 익어가기 시작. 네, 이제 그렇죠. 부드러워지기 시작한다. 예. 근데 이제 동남아 같은 데서는 우리와는 다른 종류의 쌀을 먹지 않습니까? 네. 뭐 안남미라고 네. 해가지고 맞아요. 날아갈 것 같은 예, 거. 네. 자포니카라고 하는데 이 품종은 그냥 끓입니다. 그래서 동남아의 전기밥솥을 보면요, 이런 압력을 가하는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물이 끓으면 물이 끓는 속에서 얘가 그냥 같이 끓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겉에서부터 익어가기 시작합니다. 네. 우리가 쌀이 설 익는다라고 할 때는 맞아요. 속은 안 익고 겉만 익는데 그것은 압력 없이 밥을 지으면 그렇게 됩니다. 압력으로 밥을 지으면 쌀은 속에서부터 익어가기 시작합니다. 충분히 익었다고 생각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불을 빼줍니다. 빼주죠. 왜? 뜸들여야죠. 뜸들이니까. 네. 예. 그냥 압력으로는 밥에 물리적인 변화만 생기는 거죠. 그렇죠. 딱딱했던 쌀이 이제 말랑말랑한 밥으로 변하는 과정인데 네. 맛은 생기지 않습니다. 맛은 뜸을 들일 때 생기는 겁니다. 뜸을 들일 때 이제 화학적인 변화를 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단맛이 생기고 밥의 향이 이제 활성화되고 이렇게. 그래서 뜸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뜸 들이는 과정까지 다 끝나고 나면 뺐던 불씨를 다시 넣어주거나 아니면 마른 짚을 이렇게 뭉쳐가지고 그 아궁이 속에 탁 던져주거든요. 그럼 불이 순식간에 한번 싹 붙어버리죠. 이게 무슨 과정이냐면 바로 누룽지를 만들어줘요. 맞다. 꼭 필요하죠. 네.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모든 전기밥솥은 제가 말씀드린 이 과정을 그대로 재현합니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요즘 어떤 전기밥솥에는 바로 이 누룽지를 만들어주는 과정까지도 기능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있어요. 그게 바로 네. 우리가 가마솥에서 밥을 하는 방식 그대로를 전자적으로 구현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쌀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강한 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쌀이 만약에 상처가 나 있거나 깨져 있거나 이러면 이런 쌀들이 많이 섞여 있으면 압력을 못 견디는 거죠. 그쵸. 그럼 쌀이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쌀은 평태가 온전한 쌀들이 좋은 쌀들이에요. 네. 이 압력을 견디기 위해서. 네, 네.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형편이 좀 괜찮은 집 부엌에는 다 코끼리 밥솥이라고 있었어요, 일제 있었어요. 밥솥이 있었죠. 여행 혹시라도 네. 갔다 오면 다 네. 그 하나씩 들고 빨간 통. 오느냐고. 그렇죠. 네,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 우리나라 가정에서 일제 밥솥이 없어졌어요.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바로 1992년부터 시작이 됐고 90년대 말이 되면서 일제 밥솥이 우리 부엌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네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일본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밥맛은 찰기보다는 고슬고슬한 밥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제 밥솥은 그 고슬고슬한 밥을 짓는데 아주 적합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슬고슬한 것보다는 찰지고 부드러운 걸 훨씬 더 좋아하죠. 왼쪽에 보이는 게 바로 우리나라의 그 가마솥이거든요. 그런데 일본 가마솥도 우리나라랑 똑같습니다. 이게 일본 가마솥인데 하나가 다르죠. 뭐 뚜껑이 왜 그렇죠. 남학신을 갖다 올려놨네요. 일본은 가마솥의 뚜껑을 나무로 사용합니다. 아 왜? 오. 근데 우리나라는 똑같은 무쇠로 사용하죠. 몸통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나무가 아무리 무거워도 무쇠보다는 가볍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누르는 힘이 다른 거예요. 네. 네. 누르는 힘이 강하다는 것은 압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야 맞아요. 일본 전기밥솥은 거의 모든 전기밥솥이 1.3기압으로 밥을 짓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전기밥솥을 개발하던 분들이 가만히 생각하면 아니 뚜껑이 무거우니까 우리가 훨씬 더 압력이 많이 걸릴 것 아니냐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걸 압력을 조금씩 높여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높여서 밥을 해서 그 평가단들에게 이제 시식을 한 거죠. 해보니까 사람들이 점점점 압력이 높아질수록 밥맛이 좋아진다고 하다가 1.9기압일 때가 제일 밥맛이 좋다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아 그것도 그렇게 연구를 하시는군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기밥솥은 1990년대 초반부터 새롭게 출시된 전기밥솥들은 1.9기압으로 밥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 바로 0.6기압 차이가 한국 사람들의 밥맛에 대한 기호와 일본 사람들의 기호가 완전히 나눠져 버린 거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더 이상 일제 전기밥솥을 사용하지 않죠. 그렇죠. 네. 자, 그럼 밥이 되는 과정은 아셨으니까 네. 네. 자 이제 어떤 쌀을 선택할 것이냐. 이건
제가 임의적으로 정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에서 조사를 한 건데 해보니까 여러분 플러스가 많을수록 기여도가 높은 건데 네. 여러분 보시면요. 가장 기여도가 높은 게 뭡니까? 품종. 그럼요. 쌀에서는 무조건 제일 중요한 것은 좋은 품종의 쌀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한국 주부들이 의외로 그 밥솥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사실은 밥솥은 이 취반 조건 어디에 밥을 하느냐는 사실은 기호의 문제일 뿐이지 밥 자체의 품질에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품종의 쌀을 선택하는 거고 쌀은 무조건 단일 품종의 쌀을 드셔보시는 버릇을 하셔야 됩니다. 쌀을 구매하러 가시면요. 네. 그 뒷면에 이제 그 이 표시 사항을 보시면 대부분 지금 우리나라 쌀은 80% 정도는 혼합입니다. 이게 무슨 섞였다고요? 의미냐면 여기에 지금 어떤 쌀이 들어가 있는지 언제 수확한 쌀이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요? 네. 저희 맨날 햅쌀 뭐 이렇게 해서 네, 사는데. 그렇게만 보시는 거고 네. 우리가 지금 먹는 것 중에 가장 햅쌀은 언제 겁니까? 작년. 2020년대에 수확된 네. 거죠. 그런데 도대체 누가 어느 지역에서 재배한 쌀인지는 혼합으로는 알 수가 없죠. 모르죠. 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죠? 단일 품종은 이제 그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단일 품종이요? 네. 어느 지역에서 재배됐고 누가 재배했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도정이 됐는지도 알 수가 있고 어떻게 저장됐는지도 알 수 있는데 혼합은 그 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쌀 포장지들을 보시면요. 어떤 건 이천쌀, 어떤 건 지리산 쌀, 어떤 건 신동진 쌀 이렇게 돼 있는데 이천쌀, 지리산 쌀은 그냥 브랜드입니다. 품종명이 아니죠. 거기서 네. 나은 게 아니고요. 예. 브랜드고 신동진 쌀이라는 것은 신동진이라는 것은 품종이거든요. 그러면 자 이렇게 이천쌀, 지리산 쌀 이런 브랜드가 우리나라에 몇 개쯤 있을까요? 엄청 많아요. 네. 1,800개 정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1,800개 중에서 품종명이 단일 품종으로 표시된 것은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혼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선 쌀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품종명이 기재된 것 혹은 단일 품종명이 적혀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게 첫 번째 기준입니다. 전혀 몰랐어요. 네. 여태껏 50년을 밥을 먹었는데. 쌀집에서 저 까다롭게 보겠네. 단일 품종 있어. 한 번만 보시면 됩니다. 네? 이 한국 표시사항 그 쌀 거기에? 포장지에 있는 거 딱 한 번만 보시면 혼합이 아니고 뭔가 모르겠지만 이 품종이 무슨 어떤 특징을 가진지는 모르겠지만 단일 품종명이 적힌 것을 우선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일 품종. 야 이거. 전혀 몰랐네요. 선생님 모르셨어요? 예? 모르셨어요? 내가 그거 선생님 다 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 난 진짜 그거 몰랐어요 진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단일 품종은 그 단일한 품종만 계약 재배를 하거나 혹은 재배된 특정 지역에서는 그 품종만 재배를 하거든요. 그 품종을 재배하는 지역의 농협에서는 이 단일 품종만 관리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아무도 궁금해 안 하셨을 텐데 우리나라의 모든 쌀 포장지에는 반드시 이렇게 투명한 창이 뚫려 네. 있습니다. 네. 아니면 아예 그 쌀 포장지가 투명하거나 왜? 쌀벌레 있나 없나? 아니요 모양을 보라는 겁니다. 아 모양 네, 보라고. 모양을 보라. 미안해요. 양윤 씨 귀여웠어요. 쌀벌레가 저기서 나왔어. 아니 우리 여기 집 다녀? 하도 밥을 안 해 먹으니까 벌레가 생겨가지고. 모양을 보고 모양 보라고. 아까 제가 강한 압력을 견디기 위해서는 네. 쌀의 외형이. 형태가 온전해야 원전해야 돼. 예쁘게. 아니 그럼 네. 쌀 모양이 다 똑같지 뭐. 그 깨진. 근데 이렇게 보면 다 똑같아 보이거든요. 아. 오늘 지금 뭐 여기 그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진행자분들께서도 오늘 집에 가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쌀을 꺼내가지고 어두운 바닥에다가 이렇게 탁 뿌린 다음에 불을 탁 켜가지고 비춰봐요. 보시면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냥 요렇게 생긴 것들은 온전한 쌀들이죠. 네. 이렇게 근데 보이죠. 시커먼시커먼 거 있어요. 네, 이런 것들 네. 지금 네. 여기 보면 이건 이제 쌀이 상처를 입어가지고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아 오, 네. 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런 것들. 얘는 하얗죠. 네. 그렇죠. 그 쌀을 보시면요. 쌀은 그냥 아주 반투명한 상태가 좋은 상태인데 쌀들에 보면 어떤 쌀들은 보면 하얀 색깔의 점 같은 게 찍혀요. 여기. 예. 네, 이게 네. 위치에 따라서 그냥 신백 혹은 복백이라고 하는데 좋은 밥맛을 위해서는 이게 없어야 됩니다. 아 없어야 된다. 네, 없는 게 좋은. 그러니까 쌀은 형태가 온전하고 그냥 반투명한 상태가 제일 좋은 상태입니다. 네. 요즘 우리나라에는 보면 그 등급 검사를 하는데 이 등급
검사를 한 결과를 보시면요. 이게 특이냐 상이냐 보통이냐는 뭐냐면 바로 이 온전한 쌀의 비율이 얼마냐는 겁니다. 옛날에 네. 가만히 그 쌀 나왔을 예, 때 예. 그 찔러가지고. 찔러가지고 이러면은 맞습니다. 맞아요. 예, 더 예, 이렇게 예. 그게 쌀의 품질을 보는 건데 마찬가지로 소비자가 일일이 보고 결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 등급 검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특일 경우에는 보통 완전미의 비율이 90% 이상. 상일 경우에는 8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등급이 높은 것을 선택하시는 게 등급 높은 좋은데 거. 그건 무슨 의미냐? 바로 완전한 형태의 쌀의 비율이 80% 90%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정보를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아주 간혹 이제 쌀에 대한 기준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완전미라는 것들이 나옵니다. 온전한 형태의 쌀이 100% 있다는 거예요. 이야. 네. 이런 쌀을 한번 드셔보시면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어떤 느낌일까요? 입안에서 이렇게 쌀이 정말 기분 좋게 씹힙니다. 네. 밥만 먹어도 밥맛이 네. 나. 그래서 야, 사실 햅쌀만 우리가 샀는데. 햅쌀이라는 것은 네. 정말 햅쌀을 드시면 맛있죠. 예. 근데 네. 어차피 지금 이제 쌀이 수확된 지 6개월 이상 지난 시기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햅쌀보다는 어떻게 관리됐느냐. 옳지. 그리고 잘 관리된 쌀일수록 완전미의 비율이 높습니다. 햅쌀에도 저런 게 생길 수 예, 있네. 생길 수 있습니다. 깨지거나 상처를 받거나 이건 도정 과정에서도 생기기도 하고 품종이 나쁜 품종들은 탈곡을 하면 이런 게 많이 생깁니다. 오늘 이 딜라이브 이 시간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제 전부 다 라이트 켜고 네, 쌀만 생겼어요, 다. 맞아요. 집에 일단 야. 어머 어머. 지금 보시는 이 쌀은 매우 훌륭한 쌀이에요. 에휴. 그래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 세 번째 기준 도정일자입니다. 자,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 권장 사항입니다. 쌀은 도정한 지 여름과 봄에는 2주 이내에 소비하는 게 좋고 가을과 겨울에는 4주 이내에 소비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네? 쌀에는 아주 미량의 지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쌀을 이렇게 도정을 하고 나면 쌀 밖으로 표면으로 공기와 접촉하다 보면 쌀이 가지고 있는 지방이 쌀 표면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기름은 공기와 닿으면 무조건 뭐 합니까? 그렇죠. 상폐합니다. 상폐하죠. 그게 썩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쌀을 그냥 눈으로 보면 멀쩡한데 얘가 기름이 나와가지고 공기와 접촉하면서 점점점 상폐. 산패하기 쩐내 나요. 쩐내. 예, 쩐내가 나죠. 예. 그래서 아, 맞아. 오래되면. 어쩐 일 난다고 그러고.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쌀뜨개 하다가 네. 누구한테 이제 우리가 방송하면서 제가 들었는데 그걸 봉지 있잖아요. 네. 이렇게 넣어가지고 냉장고 안쪽에다 넣어라. 그래서 조금씩 해가지고 그래요?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 요즘은 진짜 굉장히 그러네. 좋은 쌀통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네, 다 필요 없고 여러분들은 무조건 뭘 보시면 돼요. 도정 일자를 딱 보셔가지고 도정일자. 내가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도정된 것을 사시면 됩니다. 아.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소량 구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 아 그때 그때. 작은 거, 작은 네. 거. 아, 작은 걸로. 예전에 우리는 집에 쌀 떨어지면 불안하죠. 일단 쌓아놓으면 네. 누구 보라고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막 가만히 있지. 식당에 가도 쌓아놓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당들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네. 어머. 어차피 오래 보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는 쌀을 페트병에 넣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예예예. 네. 왜? 공기와 접촉이 제일 적어지니까요. 그래서 맞네. 오래 보관하셔야 될 것들은 페트병에 넣어가지고 마개를 닫으신 다음에 냉장고. 어디 보관하시면 냉장고. 냉장고는 근데 자주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죠. 그래서 김치 냉장고가 제일 좋습니다. 또 그거 그래서 몰랐네. 요즘 김치 냉장고 대형이 많이 나오지 많죠.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 칸 정도는 김치를 넣지 마시고 이런 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보관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옛날에는 쌀 뒤주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쌀벌레 예. 까만 것들이 막막 기어나오고 네. 야 그 쌀에 지방이 산패가 된다는 건 그래서. 내 평생 처음이에요. 진짜. 아 그래서- 재밌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정보를 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쌀의 겉껍질을 벗겨서 백미까지 가는 전체 과정을 도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도정일자라고 찍히는 것은 무슨 일자냐면 무조건 겉껍질을 벗겨낸 날짜입니다. 겉껍질을 벗겨서 현미로 만드는 과정을 재현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현미 상태에서
조금씩 깎아가지고 백미까지 가는 이 과정을 정미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도정이라는 것은 재현과 정미를 합쳐서 부르죠. 네. 가끔 마트나 이런 데 가시면요. 당일 도정, 즉석 도정이라고 표기돼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오늘 바로 도정한 거니까 신선한 쌀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문제는 뭐냐면 이 현미가 껍질이 언제 벗겨져 있는지는 그거 손자가 아무도 모른다는 모르네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도정일자가 완벽하게 포장이 되고 도정일자가 찍힌 걸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는 거죠. 즉석밥도 요즘 많이 드시지 네, 않습니까? 네. 햇반. 즉석밥이 왜 맛있냐면요. 즉석밥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뭐냐면 밥을 만드는 날 바로 도정을 합니다. 이야, 그렇구나. 밥을 만드는 날 도정을 하고 하자마자 바로 이걸 이제 공정을 거쳐가지고 즉석밥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즉석밥이 의외로 맛있게 나옵니다. 어쩐지. 그러면은 산패대에서 쩐내나는 집밥보다는 가끔은 즉석밥도 괜찮은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즉석밥을 드실 때 죄책감 갖지 마시라고. 한 번 먹을 때 배워놓고 쓸쓸하거든.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즉석밥을 이렇게 렌즈에 데운 다음에 좋은 밥그릇을 옮겨 그러네. 담기만 하시면 됩니다. 밥은 모양도 어디에 달라져요. 예, 어디에 담느냐에 따라서 밥은 또 달라지기 그럼. 때문에. 예. 전혀 다르네요. 저는 저희 아들 녀석이 네. 입맛이 굉장히 까다로운데 엄마가 한 밥보다 햇반이 훨 맛있어 이러는 거예요. 네, 맞네. 그래서 야 이건 인스턴트고 야 집에서 만든 내가 훨씬 맛있지 얘는 입맛이 왜 이래 이랬는데 아니었어. 정확하네요, 아드님. 사실은 우리나라의 즉석밥의 수준은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즉석밥 전용 쌀 품종도 있고. 박스로 이거 주문해. 난리 났네 또. 이거 이제 지금 어떡하려고 그래. 이거 쌀뜨기 쌀부터 확인하고 앞으로 이제 도정일자 단일 품종 이거 다 확인하고 그러다가 이제 아닌데 이거 이러놓고는 그냥 야 햇반. 사와. 그러니까. 야 그래서 종류도 엄청 잘 나와요. 자, 부득이하게 즉석밥을 드실 수밖에 없으면 그럴 땐 죄책감 갖지 마시라고. 죄책감 건강에 가지고. 전혀 해롭지 않고 네. 충분히 드셔도 되고 뭘 좋으네. 방부제나 이런 화학적 첨가물 일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죄책감 없이 편하게 드시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그럼 우리는 과연 한국 사람들은 어떤 밥을 좋아하느냐? 남이 해준 밥. 50원짜리 동전이 1972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희한하게 50원짜리 동전에는 벼가 그려져 네, 있습니다. 맞아요. 네. 네, 이게 무슨 벼냐면요. 바로 통일벼입니다. 네. 아. 네, 통일벼가 나오면서 우리나라가 바로 보릿고개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었거든요. 네. 통일벼는 기존의 벼보다 무려 생산량이 40%나 늘어나면서 한국 사람들의 어떤 쌀의 절대량 부족을 해결해준 매우 감사하네요. 고마워, 네. 은혜로운 네. 쌀. 그래서 동전에까지 집어넣는 얼마나. 거예요. 아. 네. 이 통일벼를 개발할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자체적으로 벼 품종을 개발할 수 있는 시설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통일벼는 어디 가서? 필리핀 가서 이렇게 개발해요. 필리핀에 국제벼 연구소가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농촌진흥청 직원들이 가서 개발을 해서 우리나라에 가져온 거죠. 허허. 그래서 필리핀과 가장 가까운 환경이 그나마 따뜻한 지역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경남 지방 그래서 우리나라 통일벼 품종에는 보면 밀양 몇 호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네, 밀양에 그 농업 시험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정착을 시킨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까지 와 있냐면 전 세계에서 벼 품종 개발 기술이 가장 뛰어난 나라입니다. 얘는 네, 이제는. 그래서 무려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지금 360여 종의 쌀 품종을 갖고 있는데 그 가운데 밥을 짓는 용도로 쓰이는 밥쌀용 품종은 무려 210여 가지가 있습니다. 엄청 많네요. 이 중에 몇 개나 알고 계십니까? 저 두 개 정도. 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가 늘 이렇게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커피 품종에 관심 가지는 만큼 쌀 품종에 관심을 가지시면 정말로 밥맛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정말 우수한 품종의 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밥맛의 기준을 잡을 때는 항상 이 5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제 밥맛을 설명하거든요. 외관, 경도, 향기, 찰기, 밥맛 이렇게 했는데 5가지 기준을 보는데 정말 좋은 쌀은요. 신선한 쌀은 고개를 약간 들고 있습니다. 밥솥에서 딱 보시면요. 이게 오래된 쌀, 묵은 쌀들은 숨이 죽어 있습니다. 근데 밥솥을 딱 열면 신선한 쌀들은 얘가 약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안녕 이러고. 예, 힘이 좋기 때문에. 여기서 제일 이제 그 혼돈스러운 게 경도와 찰기입니다. 우리가 찰기는
뭐 알 한국 수 사람들이 있을 워낙 거예요. 찰기 좋은 걸 좋아하시는데 경도가 뭐예요? 경도는 이빨로 힘을 지그시 줄 때 얘가 이제 버티는 힘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 버티는 힘이 경도입니다. 근데 얘가 버티다가 이제 쌀이 퍼져버리겠죠?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이빨이 딱 닿죠? 네. 닿았을 때 이빨이 떨어질 때 느껴지는 저항감, 이게 찰기입니다. 아, 그러면 한국인들이 찰진밥을 좋아한다? 그러면 찹쌀만 먹지 왜 맵쌀을 먹겠습니까? 맞아요. 찹쌀 대신 맵쌀을 일상의 밥으로 선택하는 이유는 바로 경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아밀로스를 꼭 기억하시라는 게 뭐냐면 아밀로스의 함량이 적으면 찰기는 높아집니다. 높아져요. 근데 아밀로스 함량이 많으면 찰기는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그래서 보시면요, 이 화선찰이라고 돼 있는 품종은 그냥 찹쌀입니다. 아, 그냥 찹쌀입니다. 네. 그러니까 찹쌀은 아밀로스 함량이 매우 낮죠. 적죠. 근데 우리나라 쌀 품종 중에 이 백진주라는 품종이 있는데 이 백진주는 그냥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맵쌀과 찹쌀을 섞어버린 겁니다. 찹쌀 찰기를 좋아하는 한국인들을 위해서 특화된 품종 중에 하나죠. 그런데 아밀로스 함량이 굉장히 많은 쌀들이 있습니다. 미품, 고아미 이런 품종들. 그럼 고아미 이런 쌀들은 어디 쓰느냐면 바로 쌀과자를 만들 때 씁니다. 아, 쌀을 가공할 때는 쌀국수를 만들거나 쌀과자를 만들 때 쌀을 가공할 때는 찰기가 많은 것보다는 찰기가 떨어지는 게 경도가 좋은 게 좋거든요. 지금 여기 18.1%에서부터 21% 이 사이에 제일 많은 품종들이 포진해 있죠. 네. 이건 무슨 의미냐면요. 한국 사람들은 찰기와 경도가 적절하게 어우러진 쌀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품종의 쌀을 선택했다 하시면 대부분 다 요 범위 내에 있습니다. 중간에. 쌀이. 찍어놔야겠다 네. 사진.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겁니다. 제가 만약 시청자분들 중에 내가 볶음밥집을 하고 있다거나 비빔밥집을 하고 있다. 이 아밀로스 함량이 높은 품종으로 볶음밥을 하시면요. 그냥 밥이 고슬고슬합니다. 선생님 그래서 집에서 제가 볶음밥을 하면 이렇게 떡이 져요. 예. 의외로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밀로스 함량이 낮아서 찰기가 높은 쌀들로 볶음밥을 하면 떡지는 거죠. 뭉쳐요. 네. 맞아. 이게 다 쌀의 물리적 특징에 따라서 결과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 아밀로스까지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정말 완벽한, 그리고 내가 오늘 메뉴가 뭐냐에 따라서 맞는 쌀들을 고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집에 이제 한 3가지 정도 품종을 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메뉴에 따라서 이제 쌀을 따로따로 선택하고. 이건 의외로 재밌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네. 쓰세요?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자, 국어 글쓸 때 뭐? 그냥 가운데 거 사길래 어려워요. 그걸 하려면 찰기 있는. 네. 네. 찰기 있는 찰기 거. 있는 거. 네. 법으로 그다음에 하려면은 네. 볶음밥을 고아미 쪽? 하려면은 네. 좀 아밀로스 고아미 함량 쪽 많은 밑으로 거. 많은 거. 네.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지금 방금도 잘 기억이 안 나시지 않습니까? 네. 이걸 내가 지금 다 기억해야 돼?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정말 최고의 맛맛을 알고 싶으시면 네. 최고 품질 품종 혹은 최고 품질 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2000년대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농촌진흥청에서 매년 다양한 쌀을 품종을 개발하는데 그중에 그 해를 대표할 만한 최고 품질 품종 하나씩을 개발합니다. 뭐예요? 와. 그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밥쌀용 최고 품질 품종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호남 말고 단일 품종. 저기 다. 이게 다 적혀 있습니다. 빨리 찍어서 저 좀 네. 보내주세요. 요것을 찍어 두시면요. 그러니까 이 품종들을 개발할 때 마지막에 거치는 딱 한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본 쌀 품종인 고시히카리랑 비교를 하는 거죠. 아. 얘들은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요. 고시히카리보다 무조건 맛있는 맛있다. 쌀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급 쌀의 기준이 일본 쌀 품종인 고시히카리로 되어 있는데 이젠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이 쌀들은 무조건 고시히카리보다 맛있는 품종입니다. 선생님 막 적으시네요. 아니 뭐 일단주. 예. 그래서 요것만 기억하시면 네, 제가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을 흔히 하는 말로 국뽕을 좀 보태서 얘기하면 정말 자랑스러운 품종들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어디 내놔도 뒤지지 않는 네. 자랑스러운 품종들이기 예. 때문에 네. 이 신토부리예요, 품종들은 신토부리. 네. 아. 가정에서만큼은 요런 쌀들을 좀 이야. 선택해서 드시면 아마 너무 이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이 밥 먹을 때마다 진짜 즐거우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밥솥을 여는 순간에 굉장히 기분 좋은 향을 맡으실 수 있고. 그거구나 바로 감사합니다. 이거 정말. 네. 아니 우리 시청자분께 정말 유익한 시간이 아닐까. 네, 오늘 유익한 강연을 해주신 박상임 마칼러니스트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딜라이브 오늘도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